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요. 2,025명으로 일주일 만에 2,000명대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많은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한 모습이었는데요. 무려 71%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네. 지난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702명으로 그 전주보다 약 3% 정도 감소했다라는 점입니다. 세상에 여기서 우리가 위안을 얻는 거예요. 평균이 1,702명인데 일평균 한 주간. 그게 조금 떨어진 거래 수치가 그 전주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양윤선 평론가님, 4차 유행 제 기억으로는 지금이 8주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4단계가 수도권에. 그런데 지금 이 연령층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백신 접종에서 살짝 비켜나 있었던 12세에서 17세 얘기입니다. 이 연령대에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 국내 12세에서 17세 누적 확진자 수가 11,600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 3명이 중증으로 상태가 악화돼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 사태 초기인 작년 2월에는 30명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4차 유행 시작과 맞물려서 지난 7월에 2,200명 정도 수준으로 확 뛰었고 8월에는 3,100명에 달해서 그야말로 유행 규모에 따라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누적은 되겠지만요. 달 평균 달 누적으로 보면요. 그 해당되는 달에 이 확진되는 이 연령대를 보니까 12세에서 17세가요.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급증하는 저 연령대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10대 학생들이 많이 감염이 돼요. 그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연령층은 사실은 이제 면역 반응이 좋아서 그 자체로는 대부분 무증상이나 경증이 많지만 학교 내 전파가 될 수 있으면 그 학생들이 감염돼서 다시 지역사회 전파를 추가로 옮길 수가 있고 집안에 계신 또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 자체도 감염이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네요.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저 12세에서 17세까지의 그 젊은 이 학생들이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건 지금 단계에서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려되는 게 저 젊은 층, 그러니까 학생층이 확진될 때는 무증상의 경증이 많으니까 가족들한테 전파시켜 쉽다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안 걸리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정부도 그렇다면 그냥 마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세웠습니다.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방침을 밝힌 건데요. 네, 시기는 10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최근 식약처 허가를 통해서 12세 이상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WHO와 주요 국가들에서도 접종 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아무리 낮은 확률도 이게 나에게 나타나면 사실 확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인지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에게 이 백신을 맞춰도 되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이제 정부가 해준다는 얘기가 마냥 반갑지만은 아닌 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달래기에 나서는 것 같은데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12세 이상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했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도 실제로 접종한 사례를 이제 분석했을 때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 대부분이고 이제 사망 사례 중에는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시사되는 사례는 없었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 이제 이를 토대로 이제 미국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도 12세 이상에서 이득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이제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세에서 17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월부터는 백신을 접종시켜주겠다. 정부의 방침이에요. 그런데 18세에서 49세 이 연령대는 지금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분들 중에는 나 추석 전에 좀 맞고 싶은데 이러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추석 전에 백신 접종을 예약하시려면 내일까지 신규 예약을 하거나 예약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정부에서도 추석 전까지 전 국민 접종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한 57% 되고 접종이 완료된 분들 한 30.7%에 이르는데 조금 더 서둘러서 70%까지 1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18세, 49세 그 연령층들은 내일까지 꼭 예약을 완료해 주십사라는 말씀이고요. 네. 아직 예약하지 않은 18세, 49세 대상자는 이번 달 18일 오후 6시까지 또 추가로 예약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하.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 서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지금 4단계에서도 백신 인센티브는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식당과 카페에서는요.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우리 추석 관련해서 가족들도 좀 만날 수 있게 백신 인센티브는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관련해서 방역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에서도 역시 이동 자제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민족의 대명절이기 때문에 특히 성묘라든지 벌초하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방역 수칙을 조정할 때 내일 모레 발표할 때 함께 고려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대책이 나올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뉘앙스만 풍겼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 백신 인센티브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 거리두기 전체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추석 연휴 때 생각해 보시면 지난 추석 작년이죠. 그리고 올해 설 가족들 계속 잘 못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너무 이 부분에 대한 피로감이 크기 때문에 이 추석 가족 모임에는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이 숫자에서 빼는 거. 이제 그걸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친척들이 다 해서 그럼 몇 명이나 모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일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뭐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 뭐 접종 완료자를 아예 사적 모임 대상에 제외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결정하는 것 같고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너무 이 지나친 피로감 때문에 올 추석 물론 이동은 자제하는 게 좋지만 네. 그래도 가족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그렇죠. 판단들 때문에 전문가들 역시 백신 인센티브를 추석 방역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밑에 자막처럼요. 많은 분들이 오늘이 1일이잖아요. 9월의 첫날이잖아요. 이제 이틀 뒤에 있을 추석 관련 방역 대책 정부의 발표에 정말 귀를 쫑긋 세우실 것 같은데 추석 관련 인센티브, 백신 인센티브 제도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70%, 2차로 50% 가까이 끌어올린다면 일부분 뭐 지금 4명을 6명이나 가족은 8명 이 정도까지 추석까지는 직계 가족은 모임을 좀 제한을 풀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한 사람에 한해서 그걸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거고 지방에 내려갔다 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걸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만 잘 지킨다면 추석에 한해서 추석 기간에 한해서 백신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조금은 우려를 덜지 않은가 하는 전문가의 얘기까지 들려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19의 고통은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뿐 아니라 정말 우리의 농어촌 이 주민분들한테도 고스란히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일례로 봄에 물을 심은 농민이 계십니다. 가뭄이 들자 양수기로 물 퍼다가 주고 정말 여름 내내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거예요. 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출하 시기가 됐는데 이 출하를 하자면은 이걸 이제 물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을 뽑아서 판다고 해도 이 물을 뽑는데 쓰는 인건비를
줄 그 비용조차 감당이 아이고,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이 자영업자들이 주로 식당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이고. 판로가 막힌 거예요. 아이고. 하다 보니까 판로가 없는데 이 인건비도 뽑히지 않는 물을 뽑아서 뭐 하겠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어머, 내가 좀 보세요. 들인 뭐 정성, 비료값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고, 인건비도 아이고. 못 뽑으니까 이분이 농사를 하루 이틀 지으신 게 아닐 텐데 이렇게 스스로 물을 폐기하기로 아이고. 결정하신 거예요. 올해 처음 가라 아팠다 네.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백성원 변호사님 이제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은 정부가 이제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농어촌에 계신 분들은 저런 분들은 지원금 없어요? 근데 좀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나 불평등함을 좀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만 힘든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이렇게 농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피해가 맞아요.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문제는 농어업인 지원금이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한 4분의 1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물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많은 돈을 지원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 국가에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현실적인 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이고. 전부 손해를 다 메꿔드리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은 좀 더 정교하게 이 소위 말하는 지원책을 설계를 해서 아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자식 같은 농산물을 갈아 엎어야 되는 저 심정, 저분들한테는 세상에 우리 추석 앞두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 말은 정말 그림의 떡같이 들리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